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거기에 반발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무섭고 슬펐죠. 이거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취재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JTBC 기자도 있었죠. 그래서 그 기자의 용기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드렸고 그 기자는 상까지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20년간 다큐멘터리를 찍어왔던 분인데 그분은 지금도 폭도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억울해. 이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준 분이 있었습니다.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하는 분인데요. 목요일에 만나니까 또 기분이 색다르네요. 칸찬일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칸찬일입니다. 금요일에 오다가 목요일에 오니까 새로운데요. 더 좋네요. 뭐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가끔씩 매부쇼를 그만두겠다라는 투정을 부려서 최욱 씨가 좀 많이 언짢아하기도 했었는데 힘들었죠. 언짢은 게 아니라 그만두지 않으니까 이런 또 의미 있는 날도 오네요. 그래서 그만두기는커녕 최욱 씨가 그만두라고 할 때에도 안 나가겠다고 버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진짜 보람을 느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몰랐는데 이 부분을 저희에게 영화 코너에서 처음으로 알려주시면서 댓글에서도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야 이건 너무하잖아 하는 여론이 일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좀 만나볼까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정윤석 감독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인사를 하셔야죠. 네, 정윤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저희가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그때는 나오지 않으셨고 오늘은 맞습니다. 이제 나와주셨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때 그 전찬일 선생님 통해서 한 달 정도 계속 매부쇼에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그때는 되게 좀 조심스러웠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조심스러웠냐면은 그때가 이제 그 뭐 박찬욱 감독님부터 김성수 감독님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한 15,000명이 탄원서 성명을 써주실 때인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런 라이브 쇼 나와서 뭐 저의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나라는 좀 그런 고민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도와주신 단체분들도 있고 사실 표현의 자유 운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운동이라서 한 20년 가까이 된 운동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어떤 한 개인의 사례로 좀 약간 조명받는 게 조금 그게 그거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제 단체분들이 좀 더 주목받고 이제 그때 이제 도움 주셨던 시민분들이 더 받는 게 의미 있지 않나라고 해서 실제로 그때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한 40명 모여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해주셨을 때도 저는 좀 빠지겠다. 그래서 이제 단체분들이랑 일단 그때는 그렇게 한번 정리가 좀 됐었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좋게 말하면 깊고 나쁘게 말하면 좀 많네요. 생각이. 혼자서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아요. 혼자서 생각이 많아. 그 한희종 그 선생 교수가 저한테 주는 정보가 우리 정윤석 감독이 보통 감독이 아니어서 사실은 자기가 선생이고 교수여도
이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다. 좀 어려워. 그래서 사실 제가 미리 만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시간을 안 내면서 선생님 천천히 보시죠 이래가지고 그래 할 수 없지 뭐 계속 기다렸습니다. 네.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아니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피고인 신분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피고인이라는 게 이제 국가가 직접 책임을 묻는 자리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부 이제 재판장님한테도 부담이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전창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교수님께서 이제 거절했다고 하니까 좀 세상을 지혜롭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건 말고는 저랑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불편한 캐릭터입니다. 외부주 스타일은 또 아니고. 네, 자 그리고 우리 감독님이 또 행여나 오늘 이 자리가 생방이기 때문에 괜히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부분을 좀 막고자 지금 변호를 맡고 계시는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박밀알 변호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독립영화협회에서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 독립영화협회를 통해서 지금 정윤석 감독님 사건을 자문하고 있는 박밀알 변호사입니다. 이분 또한 뭔가 좀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군요. 뭐 크게 그렇진 않지만 그냥 하나 그 다뤄놓은 거야. 네, 감사합니다. 뭔가 좀 착해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와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기억을 잘 못했어요. 근데 부산에서 그 어느 그 유명한 술집에서 그 같이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술을 마셨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찬일 선생님 명함을 오늘 받았는데요. 이게 한 5번째 받는 명함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죄송한데 우리 정윤석 감독 죽고 사는 문제인데 너무 사사로운 너무 사사롭습니다. 네, 아니 그런 또 관계 모든 게 뭐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많으실 거예요. 아니 아는 분이 없어. 아는 분이 없어. 그래서 이 간략하게 그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만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이 하시는 게 나을까요? 그럴까요?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1월 19일 그 폭동이 있었던 날 5시 15분경에 감독님이 그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5시 15분에 진입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장 발부가 언제였죠? 영장 청구가 된 게 발부. 영장은 발부 감독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발부요. 정신 차리시고요.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되면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 네, 조금 너무 진정하시고 너무 급하시지 마시고 왜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피고인한테 왜 이렇게 자꾸 윽박지르세요? 피고인이니까요. 누가 보면 검사인 줄 알겠어요. 왜 이렇게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1월 14일 제가 기억하기는 1월 14일 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쯤에서 원래 체포가 되면 한 2, 3일 안에 구속영장이 쳐야 돼요. 그래서 18일 정도의 집회가 열렸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닙니까? 1월 19일에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가 됐어요. 서울 서부지법에서. 그래서 그거에 지지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 사건은 모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발부 시간이 언제였지? 그게 아마 새벽이었을 거예요. 새벽인데. 그러니까 왜 제가 그거를 여쭤봤냐면 새벽 5시 15분에 서부지법 현장에 가셨다고 하니까 왜 그게 가게 됐는지를 여쭤보려고 이제 했던 건데 뭐 그 시간까지는 그럼 됐고요. 그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새벽 5시 15분에 거기를 가게 됐나요? 일단은 변호사님이 이제 자료 보시다가 저도 구속영장 청구가 돼가지고 그거를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윤석열 구속영장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19일날 말씀대로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19일날 이제 그 영장이 그 새벽 상황이
제가 사실은 12월 4일부터 계엄 때부터 계속 촬영 중이었었거든요. 아, 계엄 관련해서 계속 다큐를 네네. 찍고 계셨어요. 네네. 아. 12월 4일부터 그때부터 계속 촬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좀 그 시작점이 좀 재밌는 게 사실 제가 그 정치 뉴스를 안 본 지 좀 몇 년 됐습니다. 아,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어렴풋이 총선을 이겼다는 정도만 알았는데, 네. 다들 이제 놀라셨겠지만은 제가 그날 당일날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현직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테러를 당했다는 것도 몰랐던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영화로 비유하자면 주인공들 캐릭터를 모르니까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을 이제 이거 뭐지 해서 이제 국회에서 되게 그때 라이브로 이제 국회의원들 다 모이시고 계셨대. 저도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랬는데 갑자기 딱 하나 질문이 들었던 게 이러면 큰일인데. 왜냐하면 한쪽은 5.18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고 그렇죠. 한쪽은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곳인데 이러면은 둘 중에 한 분은 죽어야지 끝나는 상황 아닌가?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정치가 여기까지 왔지라고 그때 이제 해서 이제 아는 동료 감독한테 새벽에 나 카메라 남는 거 있으면 좀 빌려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바로 카메라 받고 12월 4일 그 깨진 유리창부터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일주일 촬영하면서 이제 1차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길어지겠구나 싶어서 JTBC 이제 탐사부장님하고 이제 국회 쪽 아는 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좀 정식적으로 제대로 찍고 싶다. 그래서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계속 국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차 탄핵이 이제 딱 이제 완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이제 좀 덕담을 해줬죠. 이제 해외 이제 연말에 일상을 회복하라고. 회복하라고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제 나도 이제 제 업무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도움 주신 이제 비서관님들한테 연말 잘 보내시라고. 이제 연말 인사를 들었는데 갑자기 답변이 글쎄요라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다 아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고, 그래서 1월에는 거의 한남동 관저 앞에서 살았고요. 그러면은 1월 19일에 구속영장이,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우리 다큐멘터리 감독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겠네요. 그래서 발부가 되는 날 뭔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었고, 하필이면 이제 그날 또 이제 폭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럼 뭐냐면은 저를 너무 미화시켜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저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날은 사실은 집회 촬영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18일날 이제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1월 18일까지 계속 그 한남동에서 집회를 촬영했기 때문에 굳이 그날을 또 촬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계속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던 참인데, 근데 이제 JTBC에서 그때 공수처 차량 습격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되게 이거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한남동 집회를 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의 주요 슬로건 구호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이제 기자님들이나 동료들한테 좀 상황이 좀 그렇게 좀 생각보다 그렇게 좀 폭력적으로 좀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주변에 해왔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공수처 차량 뉴스를 보면서 시작됐구나라고 그날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또 되게 불안했던 게 그 차은경 판사님에 대한 공격이 되게 예고가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당시에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그런 여성 혐오적인 그런 발언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좀 새벽에 계속 대기 중이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뉴스가 딱 터지고
바로 뉴스 보고 뛰어가신 거군요. 네, 바로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도착하니까 택시 영수증이 새벽 43분. 3시 43분. 3시 43분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1시간 20분 동안 밖에서 대기했어요. 그래서 대기한 이유는 거기 이제 로이터 기자님들하고 YTN 기자님들이 있었는데 거의 전쟁터 같은 상황이어가지고 기자님들이 이제 일단 들어가지 마라. 위험하니까요. 네, 들어가지 마라. 대기하고 있어라 해가지고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따가 5시 이제 그때 들어간 거죠. 아, 그렇군요. 네.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찍었던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 영상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영상 잠깐 좀 보겠습니다. 본점을 집에 전화만 접합니다. 아니 이러면 안 돼요, 아저씨. 아니 잠깐만요. 잠깐. 알았어. 잠깐만 왜? 협조할 타니까 왜? 당신 지금 체포당한 거야.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오라고요. 아니 무슨 체포를? 조용히 와요. 네. 체포를 당하셨죠. 아니 근데 그 전부터 이 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찍었던 영상들이 다 있을 테면 그렇다면은 폭도로 오해할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대상이에요? 법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 현장은 사실은 막 아수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행을 할 수는 있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는 보이는데요. 근데 너무 위험하고 이제 내가 뭐라고 뭐 기자라고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사실 저 영상에서 본인이 기자입니다, 취재하고 있어요 해도 뭐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연행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때 그 뒤에 바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압수영장 청구할 때는 그때는 폭처법에 그 주거침입은 공동 주거침입은 그 공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간 사람들과 공모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 또 압수영장 청구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기소가 된 거예요. 기소됐어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기소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구금됐다가 영장실질에서 불구속 결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영장은 이제 기각됐지만 저희가 이제 기소됐을 때는 다 놀랐어요. 어떻게 기소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왜 놀랐냐면 이게 범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범죄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최유금 씨 이렇게 때렸어요. 때렸는데 그러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했으니까 폭행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최유금 씨가 저한테 이제 칼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막다가 때렸으면 그 범죄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정당방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범죄가 안 돼요. 이제 그게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유식한 말로 위법성 조각된다고 하는데 위법성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때렸어요. 가만히 있는 분을. 근데 제가 만약에 5살 애기였어요. 그러면 책임 능력이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라는 게 이 구성요건 해당성, 그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 다 돼야만 이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독님한테 계속 너 들어갔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어쨌든 그 시간에 들어갔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죄명이 특수 건조물 침입입니다. 특수 건조물 침입. 저 1번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 지금 320조인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라고 하면은 저기 이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 이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 이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있는데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이제 보는 거죠 검찰은. 근데 이 다중은 뭐 판례에 의하면 이제 단체에는 이르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다수인의 집합체로 보기 때문에 뭐 다중으로 볼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일단 침입의 고의가 있느냐? 뭐 별로 뭐 그것까지 침입의 고의가 있다고까지 해도. 그럼 지금 들어갔잖아요. 근데 취재를 하러 들어갔잖아요. 지금 기자들은 다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감독님만 기소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궁금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자들은 심지어 고발도 당했어요. 그 구구 세력들한테 이거 특수건조물 침입이다. 조사해라. 근데 검찰이 불송치 결정 내렸습니다. 근데 감독님은 누가 고발한 것도 아닌데 바로 거기서 현행범 체포돼가지고 기소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희가 궁금한 포인트거든요. 그게 아까 말한 이제 정당방위는 안 됐잖아요. 위법성이 없어졌다고 했죠. 정당행위라는 조문이 있어요. 형법에. 그게 이제 2번 보여주시면
정당행위라고 있는데 정당행위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기자 같은 경우에는 소속되는 언론사를 증명할 수 있어서 아마 간단하게 풀려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전 잘 모르지만 지금 처음 듣고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론사에 소속돼 있는 기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객관적 정보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엄과 관련한 다큐를 찍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증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맞아. 자꾸 이제 저를 조금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제가 죄송하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두 분을 제가 뭐 다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지금 조금 처음에 많이 긴장해서 그런 부분 어디까지 어떤 걸 제가 설명해야 될지 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19일 당일에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일에. 그러니까 뭐 국회 촬영 허가증이라든지 그리고 그 택시 3시 이제 공소장에 3시라고 돼 있는데 3시 40분에 이미 도착했고 더 늦게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촬영 허가서 이제 뭐 JTBC 크리딧 이런 거 다 19일 날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보여드렸는데 사실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제가 일반 건조물로 체포가 됐잖아요. 근데 중간에 제목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냥 폭처법 공동주거 침입으로 바뀌어서 영장이 청구됐고 그래서 불구속으로 풀려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특수 건조물 침입으로 이제 조사 없이 기소된 거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그 예술인이시잖아요. 예술인이 기자 유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술인 자체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술인의 이제 헌법상 권리. 근데 기자들이 보호받는 헌법상 뭐 기본권이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술의 자유도. 예술인 권리보장법도 있고. 근데 뭐 예술인 증명 확인서도 있어요. 이렇게. 정윤성 감독님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예술인이라고 해도 내가 예술인이야 뭐 증명서가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렇다고 해도 폭도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증명이 저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동안에 계엄과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오늘도 나는 이 현장을 세상에 고발하고 싶어서 이걸 찍고 있습니다. 라는 것만 증명되면 문제는 간단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미 이제 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22일 날 영장 심사를 받았잖아요. 제가 서부지법 직접 갔는데 이제 그냥 수갑 찬채로 갔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변호인 의견서에 그 제가 이제 그 12월에 그 봉준호 감독님이나 이제 영화인 긴급 성명을 냈었어요.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그 뉴스 기사도 다 있고 이미 이제 경찰 측의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다 제출했던 거를 다 이제 판사님한테 보여드려서 불구속으로 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혐의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고 정반대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사 한 번 안 하고 기소를 해버린 거죠. 아무리 들어도 굉장히 무리한 기소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조문에서 말하는 다중이 있는 거기 그 장소에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럼 기자도 거기 들어가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깨질 만한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 뭐 감독님 뭐 작품 활동 12월 3일부터 찍었던 거 특히 JTBC의 뭐 촬영 영상 뭐 크레딧까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소명했어요. 이미 수사 단계에서. 두 분은 만약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치면 두 분은 검찰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은?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계엄 때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사실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레코딩 기반으로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녹화를 해서 집에 가서 편집을 해서 영화를 만든 사람인데 근데 제가 한 몇 년 사이에 지금 이제 이 매불쇼도 그렇고 미디어 기반이 다 라이브로 다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라이브 기반의 채널들과 라이브 유튜브로 이제 모든 담론이나
영향력이 다 넘어갔다는 걸 제가 이번 계엄 현장을 촬영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미디어를 전공했으니까 그냥 보면은 사실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제 촬영하는 사람들과 저를 구분하기가 검찰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오히려 저를 언론사랑 저랑 붙이면은 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극우 유튜버랑 정윤석을 묶어서 예술가랑 극우 유튜버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기소의 논리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우 유튜버들은 이 폭동이 자기들한테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자극해서 더 폭도로 만들려는 목적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 전혀 다른 게 되죠. 어떤 그 영상을 다루는 그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그래서 그 핵심이 이 예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든지 일단 기자증이 없고 이 사람이 뭘 하든지 이 예술 뭐 다큐멘터리 감독이고 뭐고 일단 예술인에 대한 인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차별적 인식이 검찰 기소의 핵심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아, 그래요? 저도 저 차별이라는 용어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기자와 영화 감독, 가령 그 영화 감독이 봉준호나 박찬욱처럼 미안합니다만은 이름이 알려졌으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정윤석 감독은 몰라 일단. 그리고 뭐 큰 성공을 거둔 극영화 감독도 아니야. 이 사람이 20여 년에 걸쳐서 문제적 다큐를 단편, 장편을 쭉 연출해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봤을 리도 없고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 분별을 못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가. 증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욱 씨가 말했듯이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차별을 하는 거죠. 이게 차별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차별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저는 앵커님 말씀 들으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오히려 앵커님이 혼란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내고 계신다고 저는 좀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제 바로 얼마 전이에요. 제가 이제 최우진 술문에도 썼던 얘기인데 2025년 6월에 미국 트럼프가 반이민 조사국에서 이제 시위를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언론인 한 명이 이제 구속이 됩니다. 제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성함이 이제 마리오 게베라라는 언론인이세요. 근데 이제 미국 검찰은 이분한테 혐의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기소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범죄 의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국가가 되게 적극적으로 검찰이 그걸 인정하고 자료를 보면서 판단해서 그거를 적극적 행위로 빼준 건데 근데 대한민국 검찰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다르죠. 그냥 그 범죄 의사를 단순히 어떤 들어갔다라는 그 행위로만 보고 행위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범죄 의사를 거기까지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발생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최근 형법 사법 트렌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피의자의 어떤 범죄 의사를 국가가 스스로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이 그걸 찾아주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검사의 객관 의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오히려 그런 이 사람이 무죄일 거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더 유리한 증거들을 많이 찾아서 연구해서 그거를 이제 기소에 반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너무 혼란스러워하시는 거 너무 잘 이해하는 게 검사분들이 너무 좀 그 부분에서 나이브 하셨던 거죠. 검찰이 차별적으로 사건과 사람을 바라본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보다는 뭐 편의주의 아닐까 싶은데 편의주의 쪽으로. 근데 계속 영상을 보면 제가 되게 슬펐던 게 저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이런 영상 찍어요. 논피셜 다이어리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체포 당시 영상을 보면 저 기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법 수사기관은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어떤 일을 하고 사실상 기자는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일하고 그 데스킹도 하고 뭐 논조도 있고 매체에 따라서. 근데 사실 다큐멘터리 감독은 특히 이런 작품을 만든 다큐멘터리 감독은 스스로 되게 공익성에 대한 이제 소명감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되게 슬펐던 건 사실 이제 형법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집행유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형 전에도 무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요번 사건에서 저도 이제 스스로 좀 혼자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게, 그러니까 법은 결국에는 어떤 한 개인이 죄를 지더라도 그 구속에 있어서 국가는 굉장히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절차를 만들어 놓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 저도 체포 당하고 나서 수사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절차대로 계속 따라갔어요. 수사 단계나 뭐 이제 오히려 이제 검사님이 이제 당연히 이제 조사 부르시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사실은 그 절차를 믿고 계속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계속 그게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더 그렇게 악화가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말씀인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왜 이제 그때 안 나오게 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러니까 사실 그때 탄원서가 이제 4월 15일날 처음으로 제출했어요. 근데 이제 시점이 4월 4일날 탄핵이 그 헌재에서 탄핵을 이제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요? 네네. 그러니까 4월 4일. 네네.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1월 19일날 이제 체포돼서 그 한 3, 4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저의 사례가 이제 잘못 왜곡돼서 나가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게 이제 잘못 왜곡되면 이제 저쪽 세력들한테 빌미가 될까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죠. 지금은 그러면은 그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최후 진술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판 한 번 있고, 지금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 사실상 1심 선고 남겨두고 있고. 그러면은 검찰은 구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징역 1년. 징역 1년을 구형했어요? 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1년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정현석 감독은 아까 절차 얘기를 했지만 좀 상식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분별력이 있다고 치면 이거는 당연히 기시화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거도 있고, 왜냐하면 검찰 법조계한테 제일 중요한 건 증거거든요.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를 다 무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20수년간 남긴 그 영화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감독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정확하게 편의적으로 그냥 뭔가 실적을 올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무리한 기소를 한 거라는 판단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고. 굉장히 뭐 조심스러운데 저도 뭐 제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워지는데, 우리 감독님은 내가 죄가 없으면 절차에 따라서 이 죄는 죄 없음으로 결론 날 것이다라고 좀 신뢰했던 것 같아요. 기소 취하를 원했던 거죠. 저한테 와가지고 공소가 취소되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검찰은 뭐 특별히 자기 방어권 행사도 하지 않고 우리의 프레임대로 따라와, 그러면 편의주의로 그냥 기소 가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랑 기소를 분리하자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자꾸 말씀드리는 걸 불편해하셔서 아니 저는 지금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아니 저는 지금 사실 앵커님 너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던 게 짱이시네요. 어떻게 정리를 이렇게 잘하시지? 진짜 맞는 게 대한민국에서 정리 탑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예요. 자꾸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4월하고 6월에 2번이나 공소 취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재판 과정에서 제가 단 한 번도 무죄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최후 진술서에도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유죄를 주장할 뿐입니다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한 거는 예술가로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제 이거를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JTBC랑 제 사건을 비교하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적으로 이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같은 조항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검찰의 프레임에 제가 이제 따라가는 거라 편승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서 그것도 되게 이제 저도 저널리스트로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계속 가면 그러면 결국 대립밖에 안 났고 결국에는 재판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니
그냥 공소 취소를 해주시오라고 4월이랑 6월에 2번이나 부탁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때 여기 이제 출연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그 안에서 피고인으로서 계속 검찰 측에 그 말씀드리고 솔직히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 영화 첫 번째 영화 주인공이 형사님이세요. 그 지존파 검거하셨던 형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공직자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사명감 가지고 일하시는지 잘 알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계속 그 절차와 시스템을 계속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이제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냥 윤석열 씨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금 그 법 기술자입니까? 계속 절차를 이용해가면서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서 계속 오히려 그런 절차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슬픈 게 감독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정상이에요. 우리 사회가 너무 비정상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비정상을 워낙 많이 이야기해서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감독님은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거고. 내가 죄가 없는데. 근데 감독님이 정상인데 이 정상적인 감독님을 바라보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은 답답하다고 느껴질 것 같아. 나는 그 자체가 너무 속상해. 그냥 감독님이 정상이야. 이거 맞다. 진짜로. 이거 맞아. 저는 그게 참 너무 너무 슬픕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좀 보태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유석 감독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들을 다 챙겨보고 오기 전에 우리 정 감독이 보내진 단편 4편이나 보고 왔습니다.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 영화 감독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 다양한 스타일을 보이는 감독이 진짜 없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영화 평론을 30년 넘게 한 사람이 이렇게 비로소 알게 된 거에 대해서 무지무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문제적 감독이에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문제적 감독인데 제가 좀 감성적으로 말해서 미안한데 정확하게 저한테 이제 20년 후배거든요. 저는 이런 감독 하나 나오는 게요. 이거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감독이 믿는 상식, 절차에 대한 믿음이 그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로요. 진짜 저도 이 사람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20수년간 지금 만들어온 영화들을 보고 봤을 때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그 믿음을 지금 그 문제적 감독의 믿음을 신뢰를 지금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죄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죄 지금 탄원서를 냈고 8월 1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무죄 날 거야 그러고 있는데 한번 지켜는 보겠지만 그 상식이 무너지지 않기를. 사실 무너진 상식이 좀 재건되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너뜨린 상식을 지금 우리 재건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유석 감독을 통해서 그 상식이 좀 재건되는 거를 다시 보고 싶어요. 진짜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찬일 선생님이나 이제 여기 이제 최욱 앵커님이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인터뷰를 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도움 주시고 그냥 어떤 그런 맥락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게 되게 항상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 입장에선 그게 항상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이제 작가로서 감독으로서 성장할 때 사실 공적 자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화 뭐 베를린에서 상 받았던 영화도 그렇고 다 국민의 세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성공 이런 거는 분명히 어떤 사회의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라는 그런 항상 그게 저한테는 되게 자부심이고 또 사명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 이번 일을 겪었을 때 당연히 경찰분들이나 검찰분들이나 다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단계 넘어갈 때마다 오히려 신뢰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그러면 자료를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드렸더니 그걸로 제가 영장이 청구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끌고 갈 거라고 제가 정말 이해를 하나도 못해요. 저는 오히려
좀 너무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제가 아까 정치 뉴스를 제가 거의 못 봤다고 했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사법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검찰이 지금까지 끌고 온 이 행동 자체가 사실 어떤 한 개인에 대한 폭력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되게 수십 년간 열심히 지원해서 만든 어쨌든 사회적 공공재를 지금 망가뜨리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나 그런 권리를 검찰한테 안 줬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껴서 이제는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부쇼라도 좀 매일 챙겨보시면 예술가야. 그만해. 잘 몰라서 저는 아무튼 오늘 이 자체가 혼자서 느끼는 건데 그냥 이 자체가 뭔가 좀 영화 같았어요. 저는 오늘 이 짧은 단편 영화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한테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짧게 하나만 홍보해도 될까요? 또 홍보는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분은 또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홍보는 또 과격하게 하시네. 홍보는.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보면 부탁 못하는 성격이라고 했더니 홍보는 또 다른가 보네. 10만 명이 넘게 계시는데. 죄송해요. 네네. 죄송합니다. 최욱 씨 팬입니다. 네. 뭐야? 갑자기 뭐야? 너무 못하신다 그러던데. 장르가 갑자기 바뀌어. 그냥 어떤 거냐면은 그냥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서명을 받고 있어요. 네,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냥 그 서명이 21일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너무 부끄러움도 많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용기 내서 나온 이유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무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죄를 받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예술인 권리 보장법으로 무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생긴 법인데요. 2022년에 처음 시행돼서 아직 판례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이 법이 좀 의미가 있는 게 그 사실 7조 2항에 보면은 지금 이제 수사기관과 검찰의 그 여태까지 기소 과정이 사실은 그 국가기관의 그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한테 이제 표현의 자유라든지 행동을 이제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조에 보면은 이 법은 예술가의 권리에 있어서 모든 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블랙리스트 사태가 이제 청와대에서 시작된 사건이니까 지금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 사면 못하게 하는 것 법 개정하는 것처럼 이런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입법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개인의 어떤 명예회복이나 억울함 이런 거보다는 제 사건이 조금 더 그 예술인에 대한 어떤 차별과 편견을 좀 극복하고, 그래서 좀 재판부가 그 부분에서 이제 예술인 권리 보장법으로 적용해서 무죄를 주실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 그러면은 그 굉장히 큰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서부지법 사태가 되게 폭동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폭동인데? 네, 폭동이 맞죠. 폭동이죠. 폭동.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의 피고인인 거고 저도 폭도로 몰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무죄를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될 때 법적으로 단죄도 했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큰 선례를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어 줬다라고 기억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꼭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민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서명을 좀 1차가 14일까지였는데 좀 2차로 또 이제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시면은 큰 의미가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빈말이 아니고 정윤석 감독 개인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러한 또 다른 사례들을 만들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사실 가장 중요한 자유거든요. 그럼 뭐 더 이상 뭐 강조할 필요 없겠죠.
오늘 최소한 우리 감독님은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셨습니다. 네. 엄청 네. 말을 길게 했어요. 네. 이렇게 만끽하는 권한의 남용이었어요. 솔직히 좀 길게 했잖아요. 진짜. 이건 맞잖아. 우리끼리 얘긴데. 짧게 그냥 임팩트가 있는데. 예, 맞아. 이렇게 왜냐하면 요새 쇼츠 시대라.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방송인이 아니잖아. 아니 그 정도 관대함이 없어 어떻게? 그럼요. 아이고 또 그렇게 짜증내면서 서명들은 하고 있네. 좋으신 분들이? 짜증들은 많아. 근데 또 서명은 하고 짜증내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뭐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뭐 서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무슨 말인지 아예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참 저한테는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